안녕하세요. 현금흐름 전문가 양재희션입니다. 저는 전업 경매 투자자이고 3년간 22기수의 경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투자금으로 월세 받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매를 활용하면 오피스텔로 월세 수익률을 아주 높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소액 경매 오피스텔로 월세를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물건 선정,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입찰가 산정, 세금 대출까지 모든 과정을 유료 강의 내용 그대로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꺼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즐거운 투자 해보시죠. 렛츠고! 자, 첫 번째, 저는 포트폴리오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수익 성향이 차익형인지 수익형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차익형은 현재 가치, 즉 월세 대비 미래 가치, 매매가가 높을 때 우린 차익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낮은 수익률이고요. 수익형은 현재 가치, 즉 월세 대비 미래 가치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가 현재 매매가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이 됩니다. 즉, 미래를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낮은 수익률이지만 차익형 투자를 해야 되고요. 미래에 이렇게 매매가가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은 지금 내가 대출을 끼고 이 부동산에 매입했을 때 월세가 매달 많이 들어온다면 이 수익형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내가 선택하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서 무조건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 밑을 보시면은 원룸 오피스텔은 보통 수익형에 우리가 들어가고요. 투룸이나 쓰리룸 오피스텔은 차익형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새. 예. 그리고 이제 지방 쪽 오피스텔이 이제 수익형이고 수도권 역세권이 오피스텔이 이제 차익형에 들어가는데요. 서울의 핵심 역세권 원룸 오피스텔은 수익형이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보다 물건 수익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낼수록 수익률이 깎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익형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지방 오피스텔인데 원룸은 완전한 수익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매력적으로 거래하기 매력적인 가격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가 낮은 상태죠. 하지만은 현재 가치로 월세는 많이 낼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수익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밑에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오피스텔을 통해서 몇 천만 원씩 차익을 두고 싶다고 하면 수도권의 역세권의 투룸이나 쓰리룸 혹은 원룸까지 오피스텔이 나의 물건이 될 것이고 내가 월세를 방방 받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핵심지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조금 처지거나 아니면 지방 쪽의 원룸 오피스텔이 나의 물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들었을 때는 지방 오피스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방 오피스텔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 경매로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처음부터 싸게 사서 월세 수익률을 왕창 올려가지고 월세를 받자. 이게 제가 보는, 제가 예전에 재작년에 했던 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정답은 없고요. 어떤 물건이 나한테 맞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오늘 발표할 주제로 정한 포트폴리오는 월세를 미래 매매 증가는 없겠지만은 월세를 가장 많이 받겠다. 보통 제 경험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서울 수도권 역세권의 원룸 중신축 수익률은 5% 정도 되고요. 구축은 한 1% 정도 더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급지 이하에서는 원룸 중신축이 한 6%, 구축은 7% 정도 되더라. 이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영역인 수도권의 하급지나 아니면 지방 쪽의 원룸 중신축은 무려 오피스텔 수익률이 7% 이상 됩니다. 구축은요, 여러분 9%까지도 가요. 지금 우리 대출 금리가 제가 우대 금리까지 해서 5% 정도 내거든요. 이 대출 금리보다 높을수록 수익률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낮을수록 두 번째, 대출 LTV가 더 높을수록 수익률은 극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세 수익률을 작년에 낙찰을 3개를 연속으로 받았는데요, 오피스텔을. 무려 70%의 월세 수익률입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때 제가 찾은 기준이 이겁니다. 수익률이 7.5%의 물건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을 시세 대비 한 15% 정도 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그 다음에 대출을 90%까지 땡기고 하면 월세 수익률이 70까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50에서 60이라 했냐면 지금 대출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리로는 요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일반 매매로 상가를 사게 되면 대출을 낀다 하더라도 10%가 안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고층 상가 6%짜리를 일반 매매로 구매해도 이제 10%좀 넘어요. 그런데 수익률이 높은 특징의 원룸 오피스텔을 구하고 경매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싸게 사고 대출을 많이 내면 월세 수익률이 50에서 60까지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우리 투자금 1,000만 원을 들이면요. 순투자금 연에 500에서 6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제가 무인 사업을 해서 저의 노동력을 많이 넣어서 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의 무인 아이스크림이 한 3, 4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월에 1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3, 4천만 원 넣어서 연에 1200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제 노동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피스텔 수익형 부동산은 노동을 안 넣더라도 따박따박 월세가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수익률이죠. 자, 제가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려면요. 제가 물건 검색을 용이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짰다고 하면 핵심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 핵심 기준은요. 예. 7.5% 이상의 물건을 고르고 두 번째, 이게 핵심입니다. 왜 7.5%냐면 남들이 좋아하지 않고 공실이 좀 생길 수 있고 거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7.5% 이상 올라온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실이 터진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양재신이 찾는 거는 7.5%의 오피스텔까지 가격이 낮으나 하지만 임장을 갔을 때 실제 현재나 미래에 공실이 없는 개별 조건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공실이 없으면서 높은 수익률의 오피스텔을 겟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는 방식은 이제 경월서 들으신 분은 아주 자주 보는 화면이죠. 저의 이 기준에 따라 물건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손품, 현장 분석, 입찰가까지 나오는 겁니다. 물건을 찾는 건데요. 이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는 7.5% 물건, 그 다음에 공실이 없어야 된다. 딱 이 두 개만 머리에 넣고 이제부터 이 기준으로 물건을 찾고 손품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션원에서 필터를 걸어줍니다. 소울은 빼야 돼요, 여러분. 소울은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가 1억 이하여야 돼요. 왜? 이 말이 왜냐면 저희는 원룸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면 아무리 원룸 월세가 비싸도 60만 원을 못 넘어가요. 그럼 60만 원에 7.5%면 여러분 1억입니다. 그래서 굳이 범위를 넓게 하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양만 많아져요. 경매 물건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 빼고 그다음에 지역을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최저가를 1억으로 필터링하고 그다음에 원룸이기 때문에 굳이 면적 넓은 걸 안 하거든요. 11평 이하로 걸어주고 유찰은 3회까지만 걸어줍니다. 왜냐하면 유찰이 3회가 넘어가면 이거는 대항력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는 그렇게 필터링해서 물건이 몇십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사진으로 대략적으로 확인해서 정말 빌라 같은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런 건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오래된 거는 또 제외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제외를 하는 싸움이에요. 제외를 해 나가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필터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권리 분석 5초 권리 분석하고 입지 간단하게 보고 수익률이 7.5% 이상 되면 저는 이거를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이게 저희 물건 찾는 노하우예요. 사진 보고 필터링, 권리 분석에서 필터링, 간단하게 입지 보고 영 아니다 필터링, 수익률 7.5%안 나온다 필터링. 그 다음에 이걸 다 통과하면 가시 물건. 왜냐하면 이 기준만 통과하면 월세 수익률이 50%가 넘는 애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실제 옥션을 보면서 제가 물건을 찾는 이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5초 권리 분석하는 방법을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 저번 시간에도 좀 알려드렸는데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 하시는데 권리 분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필터링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물건이 좀 많은 경기도부터 시작할게요. 경기도, 그 다음에 전체로 하고 물건 종류는 오피스텔, 그 다음에 최저 가격은 1억 12평 밑으로, 이건 건물 면적으로 해야 되죠. 건물 면적으로 12평 밑으로, 그 다음에 유찰은 300까지.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31건에 우선 제가 첫 번째 필터링에 걸린 물건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요. 자, 권리 분석은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준다고 했죠.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의 권리 분석의 결과 레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는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원, 투로 나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우리 입찰자가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보여주는 서류인데요. 자, 파트 1은 요 밑에 세 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어떤 3자의 권리를 인수할 때 여기에 법원에서 적어줍니다. 여기에 뭐라도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걸 인수해야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다. 즉 저의 표현 방식으로 아디다스다. 이러면은 문제 없어. 인수하는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가 파트 2고요. 임차인에 대한 내용인데요. 즉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요.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면은 우리가 보증금을 인수를 하고 대항력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도 인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대항력이 있냐 없냐만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보는 방법은 요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요. 여기 위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 느리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에는 21년 9월 2일이 전입신고죠. 최선순위 설정 일자 2011년 11월보다 늦기 때문에 얘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즉 밑에 아디다스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인수할 게 없고 이 물건은 깨끗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이 임차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인수할 게 없거든요. 예, 그러면 또 해도 됩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두 가지의 형태가 눈에 띈다면 이 오피스텔은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고 인수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아디다스의
그 다음에 임차인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아디다스에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 일자가 제손수수보다 느리다. 이게 여러분 전체 물건의 6, 70%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 물건 중에서만 우리가 골라서 이제 손품조사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물건 찾는 거를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물건 찾을 때 어떻게? 예, 사진 한번 보고 권리분석 빠르게 하고 입지 확인하고 수익률 확인하고 바로 통과. 자, 먼저 사진을 봅니다. 세대수가 저는 100세대 이상 되면 우선 고려를 하고요. 너무 오래되고 너무 낡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어요. 근데 저 기준에는 우선 통과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분석하고요. 우리 권리 분석 했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빠르게 입지를 봅니다. 자, 화성시 남양읍입니다. 문은 시골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우리가 지적 편집도를 한번 펼쳐봐요. 우리 맵에 보면 지적 편집도라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이 주변에 우리가 산업단지나 일자리가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엄청 산업단지가 많고요. 일자리가 많아요. 요 밑에 현대자동차 연구소도 있고요. 여기에 마도 산업단지, 그 다음에 여기도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피스텔이 여기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큰 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통과를 시키겠다. 물론 이 도로로 봤을 때는 여기가 1입지입니다. 이 오피스텔이. 하지만 조금 더 들어오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한테는 입지는 통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세 보면 되죠. 시세는 밑에 네이버 시세가 있고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매물 시세, 그다음에 디스코로 실거래 시세. 꽉 누르면 네이버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헷갈리는 게 면적인데요. 여기에 건물, 이게 우리의 전용 면적이거든요. 이걸 외워놓는 거예요. 자, 2747. 저는 이렇게 봅니다. 2747. 그럼 네이버 부동산 가서 여기에 2747을 찾는 거예요. 지금 26이네요. 26, 27이 좀 다른 타입이긴 하겠지만은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38, 39 정도가 우리 물건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먼저 월세를 봅니다. 자, 월세가 500에 35 정도 받겠구나. 예. 그 다음에 매매는 5,500. 여러분, 자,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찾는 게 7.5% 수익률이잖아요. 빠르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7.5%면요, 12 나누기 7.5 하면, 오케이, 1.6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월세 곱하기 160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더하면 그게 7.5%의 매매가입니다. 이건 완전 저만의 공식이에요. 자, 월세 35만 원이죠. 35 넣고 곱하기 160 더하기 보증금 500 하면 6,100만 원일 때 여러분 7.5%를 뜻이거든요. 6,100만 원일 때 6,100만 원보다 낮으면 제가 원하는 기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매매 가격을 보면 5,400만 원이죠. 이러면 이거 8%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아까 지방인데 구축이면 8%가 넘는다고요. 9% 정도 된다고요. 지금 딱 보니까 8%대의 물건이 딱 올라와 있네요. 이거는 호가기 때문에요. 실제 제가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무려 9%가 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우리가 관심 물건에 넣어주는 거죠. 네, 관심 물건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개 더 볼게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36, 유찰 3회, 최저가격 1억. 그 다음에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포 더럭스 9. 자, 아까 권리 분석을 했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잘생겼어요. 자, 지도로 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불합격입니다. 왜냐면요. 입지라는 거는요, 내 경쟁 상대에 비해서 내가 얼마큼 잘났냐거든요. 내가 경쟁 상대보다 밀리면 내가 그 지역에서 꼴찌면 입지가 처지는 거예요. 보면 구례역. 이 구례역이라는 게 엄청나게 또 핫한 역은 아닌데요. 이 앞에 오피스텔이 진짜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차고 나야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끕니다.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공실이 미래에 날 것 같으면 저는 끕니다. 예, 이것도 볼게요. 이거 대항력이 있죠? 이거 끄는 거고요. 그 다음 거 이거 대항력이 있죠? 끄는 거고요. 이거는 대항력이 없네요. 임차인이 소유자 사니까요. 자, 그러면 사진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입지로 봤을 때 중앙역에 가깝고 이 정도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통과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세를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를 보면 전용 면적 얼마죠? 2764 기억하고요. 27을 찾는 거예요. 자, 55네요. 55에 27. 이 뒤에 있는 게 전용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55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월세를 보면 50에 45. 뭘로 해볼까요? 자, 매매는 8,500만 원에 45. 이때 제가 한 번 더 보는 게 있는데요. 실거래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디스코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디스코에 주소를 따넣기 귀찮잖아요? 그러면 옥션원에 주소 복사가 있습니다. 주소 복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디스코에 가서 때려넣기 딱 하죠? 예, 그 다음에 아까 2764였죠? 그러면 여기에 2764. 2764, 오케이. 자, 월세. 노보기. 500에 45가 맞는 것 같네요. 보수적으로 맞죠? 그 다음에 매매는 아까 8,500이었는데 실제로는 7,900에서 7,500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7.5% 맞는지 또 계산해 볼게요. 자, 45만 원 곱하기 160 하면
여기에 보증금을 더하면 7,700일 때 7.5%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7,700만 원보다 싸면 우리가 월세를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합격이라는 겁니다. 지금 매매가 볼까요? 7,900, 7,400. 제 생각에 7,70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호가는 8,500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통과입니다. 통과니까 어떻게 한다? 예, 장바구니에 담는다. 장바구니에 담는다. 자, 여기까지가 물건 찾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품을 볼 때는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내가 이 물건으로 어떻게 요리해서 돈을 버느냐. 그 특성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뭐였어요? 이걸로 월세를 빵빵하게 받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7.5% 이상만 출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7.5%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공실 리스크도 있고요. 거래가 잘 안 되는 분명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7.5% 중에서도 현재 혹은 미래에 공실이 생기지 않는 입지나 개별 조건인지를 이제 손품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요, 얘가 공실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입지나 개별 조건이다 이러면 저는 여기서 끄는 거예요. 수익률이 7.5%는 뭐예요? 공실이 생기면 훨씬 내가 손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품이나 현장은 사실은 이걸 보는 과정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서는 현재나 미래에 공실이 있지 않겠나. 자, 그러면은 저는 어떤 걸 보냐? 처음엔 호재를 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들어오는 호재가 있다면 미래의 공실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거를 보는 거는 근처 아파트가 있다면 호갱노노 입주민 이야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 개발 탭을 누르면 도시 관리 계획이 다 뜨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산단이 들어온다든지 산업단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체크하고 두 번째로는 디테일한 입지를 봅니다. 오피스텔의 입지는요, 바로 일자리가 얼마나 가깝냐와 인프라입니다. 이 두 개만 보면 되거든요. 네, 이 두 개만 보면 돼. 왜냐하면 1인 가구라서 그렇습니다. 1인 가구라서 일자리랑 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몇 등이냐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고요. 만약 꼴찌 입지다 이러면 공실이 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저는 또 제외시킵니다. 세 번째, 개별 조건, 층, 향, 방, 모양, 복층, 주차대수, 중앙, 난방. 사실 이 개별 조건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개별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연식이에요. 예. 연식이 만약에 너무 내 주변은 전부 다 세핑인데 얘만 오래됐다 이러면 뭐가 문제예요? 공실이 문제가 되잖아요. 수요가 만약에 넘치지 않다면. 그렇기 때문에 개별 조건은 연식이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건요. 현재와 미래의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손품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공실에 또 중요한 게요. 주변 토지에 또 세핑 원룸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세핑이 들어오면요. 가격은 또 떨어집니다. 왜? 경쟁에서 밀리거든요. 개별 조건에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변에 토지가 얼마큼 비어 있는지 보고요. 그 토지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피스텔 분양을 하는 곳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해서 7.5% 확실히 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시세 조사보다는 현재 미래의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이었죠. 자, 빠르게 한번 보면 제가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남양읍에요. 자, 먼저 호재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부동산에 한번 가보는 겁니다. 아이리스 오피스텔. 네.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이리스 나와 있네요. 맞죠? 자, 여기에 개발 탭을 딱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개발 탭을 눌러봤을 때 이 주변에 어떤 산업단지나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서 여기가 좀 더 좋아지겠구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랑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또 추려서 내 입지가 몇 등인지를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피스텔을 추리면 여기 오피스텔이 몰려있고 여기에 우리 오피스텔이잖아요. 대신 입지는 조금 처지겠구나. 조금 이 부분은 불안한 부분입니다. 우선 저는 근데 통과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 조사를 통해서 7.5%가 넘구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급 가능성은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펴서 네, 추가적으로 들어올 때를 보는 건데요. 현재 빨간 색깔에 들어올 거고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봤을 때는 현재 상업 지역은 가득 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한 자리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들어올 때가 또 많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하지만 우선 한번 통과를 시켜볼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다른 경쟁인 애들을 하나하나 그려서 저는 이제 비교를 하는 시세 지도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도 현재 여기에 공실이 있냐 없냐, 미래에 공실이 터질 거냐 아니냐를 보는 게 저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현장을 가서 보는 거는 근처 부동산이나 관리사무소를 돌면서 공실이 얼마큼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공급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이것도 부동산에 가서 질문을 하면 이 근처에 지금 분양 예정이나 이런 오피스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실도 없고 추가 공급도 없어. 그러면은 근처에 오피스텔 들어오지 않겠구나. 미래에 공실 가능성이 낮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조건 확인. 이 건물의 컨디션과 호실의 위치가 정말 이상한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가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느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임차인들이 어디 직장이나 어디 학교에서 오는 사람이더라. 이거를 거기에 사시는 분과 인터뷰나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단일적으로 어떤 직장에서만 온다, 어떤 학교에서만 온다 이러면 위험한 거죠. 예, 이 직장인 이 학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실이 나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임차인이 오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지의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을 가서 이 경매 물건 히스토리, 소유자가 누구더라, 임차인 누구더라, 아니면 거기 정말 더럽더라, 이와 같은 히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부동산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매 관련 비용을 알아봐야 돼요. 이 두 개만 알아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은 사실 명도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래서 미납갈비가 얼마큼 책정돼 있는지는 관리사무소 가서 질문하시면 되고, 수리비는 그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을 가시면 여기에 이 오피스텔을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 오피스텔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를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조사에서 현장 조사를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당도 가보셔서 현재 누가 사시는지 알아낼 수 있고요. 관리사무소를 가서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미납관리비,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평당 관리비가 어느 정도 하느냐. 관리비가 너무 높으면 여러분 월세가 너무 높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것들 알아볼 수가 있고, 문 앞에 갔을 때 택배나 이런 것들을 보서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는 당당하게 들어가셔서 경매 보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당신이랑 거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제가 이걸 낙찰받고 사장님한테 전세나 월세를 받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 사장님이 이 친구가 그래도 나랑 거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이 오피스텔 너무 사고 싶은데 금매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사장님이 나랑 거래할 사람이구나 하고 잘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가 산정인데요. 사실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한 거는 입찰가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정성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정성적인 데이터는 공실이 날 것 같냐 이걸 말한 거고요. 정량적인 데이터는 공실이 채워졌다고 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선 공실이 안 날 것 같다라고 정성적인 판단 통과되면 이제 정량적으로 내가 얼마를 써서 어떻게 수익을 봐야 되냐 이걸 알아내야 되는데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가 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제가 현장 조사에서 갖고 와야 될 정량적인 데이터는 몇 개 안 됩니다. 여기 옆에 나와 있듯이 이게 여러분한테 이 엑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갖고 와야 될 데이터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미납관리비와 수리비용, 그 다음에 매매 시세를 갖고 오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입찰가가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가 딱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엑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장 조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고 왔더니 보증금 500에 월세 50이더라. 네, 그럼 여기 넣고요. 미납관리비는 있었지만 내가 미납관리비는 있었지만 협의를 해서 그 사람이 내게끔 할 수 있겠더라. 나름 준신축이라서 수리 비용은 안 들겠더라. 이러면서 적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매매 시세는 현재 어느 정도 되겠더라. 이렇게 딱 적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자동 산출이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조절 팩터예요. 여기에 제가 숫자를 적어 넣어서 이 대출 수익률이 저 기준으로 50% 이상이 되게끔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7,200만 원대 적어도 저는 만족을 합니다. 50%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 그럼 7,250만 원이 저희 총 투자금이 되고요. 여기에서 비용을 뺀 게 위의 금액인데요. 여러분 입찰가는 이겁니다. 총 투자금을 적는 게 입찰가가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취득세라든지 법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한 게 총 투자금이기 때문에 나의 총 투자금이 나왔다면 여기에 나의 비용을 뺀 게 입찰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 입찰가를 적어내서 낙찰을 받고 나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제 저희 총 투자금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총 투자금이 1,250만 원이면 내가 원하는 수익률 구간에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나의 입찰가는 6847을 적어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입찰가를 써냅니다. 근데 양제이션은요, 여기에 더 현실성 있는 팩터를 하나 더 비교를 해봐요. 만약에 제가 이 50을 잡는다고 이게 너무 낮은 입찰가면 결국 폐차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이때까지 저의 경험으로는 시세의 85% 정도 됐을 때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 시세 매매도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시세 매매가 8천만 원 정도 한다. 제가 시장을 갔을 때. 자, 그러면은 8천만 원 대비 나의 입찰가가 지금 낙찰가율이 86%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양재원 기준에는 85%가 높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도 높아. 동시에 나의 투자 목표 수익률에도 들어가. 그러면은 이때 이 입찰가가 제가 법원에 써내는 입찰. 부동산 세금은 주거용과 상업용 두 개로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취득 단계, 그다음에 보유 단계, 양도 단계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취득세는 기본 세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6억 이하는 무조건 1.1%다. 이렇게만 우리가 외우자. 이 얘기 말씀드렸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6억 밑으로는 1.1%고 4억이면 440만 원이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6억 초과하면은 2.2%, 9억 초과하면 3.4%.
3.3%.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주거용 취득세는 다주택이 될 때 중과를 하는 게 문제인데요. 규제 지역에서는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1.1%, 두 번째는 8.4%, 세 번째는 12.4%.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집이 만약 10억이었다면 1억 2,400을 낸다. 예,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규제 지역일 때는 첫 번째 주택 살 때는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 1.1%.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살 때는요. 여러분, 예, 아시는 분 많으시죠? 두 번째 집 살 때는 1.1%. 한번 봐주죠. 예, 한번 봐줍니다. 자, 세 번째 집을 살 때는 이제부터 똑같이 예, 엄벌을 내립니다. 바로 8.4%. 네 번째 집을 살 때 12.4%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취득세에서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샀던 거죠. 자, 비규제 지역인데요. 비규제 지역을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 몇 프로라고요? 1.1%. 자, 두 번째 집은요. 살 때 1.1%. 자, 여기서 이때는 우리가 세 번째 집은요.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봅시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를 샀어요. 세 번째 집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예, 아시는 분 말씀 주세요. 세 번째는 1.1%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요, 여러분, 취득세상 주택에서 빼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살 때는 만약에 1억 초과하면 8.4를 내야 되는데요. 공시가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1만 내면 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집도 공시가 1억 이하라고 봅시다. 공시가 1억 이하예요. 네 번째 집. 이게 얼마일까요? 이때도 1.1%입니다. 이때도 1.1%다. 계속 1.1%입니다. 백채 천채를 사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좀 질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집을 샀어요. 비규제 지역이에요. 이때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다섯 번째 집입니다. 이때 취득세는 8.4%입니다. 요 위에는 네 번째 12.4였는데 지금 다섯 번째인데 12.4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공시가 1억 이하는 자기 걸 살 때도 1.1%만 무조건 내면 되는데 그 다음 주택을 살 때도 주택수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번째를 살 때는 1주택, 2주택, 세 번째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8.4%를 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것만 알면 됩니다. 취득세.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상업용은요. 여러 개 산다고 중간에 매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업용은 무조건 4.6이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100개를 사도 4.6, 10개를 사도 4.6, 처음에 살 때도 4.6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인 거. 종부세도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듣는 종부세는 주거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주거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업용 종부세는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거용 종부세, 상업용 종부세는 따로 있다. 주거용 종부세는요,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지만은 공제가 9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1일자 기준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잡힌 모든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칩니다. 총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에 총 공시가 금액을 먼저 산출하고요. 여기서 9억을 빼고 초과하는 게 있으면 종부세를 좀 낸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총 공시지가를 내가 더 했을 때 9억까지는 우리가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시가 9억이면요 시세로는 한 12억을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있을 때 총 12억을 넘기면 그때 종부세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종부세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상업용 종부세는요 공제가 무려 80억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100 몇십억 이상의 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상업용 종부세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인데요.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양도세는 우리가 이제 취득하고 이제 나중에 팔고 나서 2달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취득했을 때보다 양도했을 때 얼만큼의 차익을 받느냐 거기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년 이내에 팔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팔면요. 이때 엄벌이 들어가거든요. 이때는요. 양도세를 무려 70%를 냅니다. 이때 지방교육세까지 합쳐서 77%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이내에 팔면 2년 이내에 팔잖아요. 2년 이내에 팔면 얼마다? 66%를 내야 됩니다. 완전 엄벌이죠.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희. 근데요. 2년을 보유하잖아요. 2년 이상 보유하면 그때부터는 기본 세율로 우리가 내면 됩니다. 이때 6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1,000만 원을 벌었다면 6% 구간이다 하면 얼마예요? 6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 1년 이내에 또 바로 팔면 77% 개인으로 했을 때 2년 안에 팔면 66%,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번 거에 기본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엄벌도 있지만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사실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나라에서
한 가구에 한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이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엄청난 절세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갈아타기를 하고 재산을 불려 나가겠죠. 자, 이게 양도세에서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 세대가 한 주택을 갖고 이때 2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상업용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상업용은요, 샀다가 1년 이내에 팔면 55%, 2년 이내에 팔면 44%, 그리고 똑같이 2년 보유하고 팔면 상업용도 기본세율로 아시겠죠? 원래 55, 44 이게 공통 기준이었는데요. 주택에서는 이제 엄벌을 내리기 위해서 플러스 20씩 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기본적인 주거용과 상업용의 핵심적인 세금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시는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피스텔 세금은요, 겁나 복잡합니다. 예. 방금처럼 주거용, 상업용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것까지 이해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피스텔 세금을 질문할 때 오피스텔 주택수에 들어간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금마다 다릅니다. 예,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오피스텔도요, 크게 세 개로 나눌게요.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보유세라고 하면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입니다. 취득세, 보유세, 마지막으로 양도세. 이렇게 주택수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여러분, 세금도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법이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세법으로 세금을 관할하고요. 두 번째는 소득세법으로 관할합니다. 지방세법은요, 우리 지자체, 예, 화성시, 예, 군포시,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방세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우리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방세에 들어가는 세금이 취득세, 재산세입니다. 그리고요, 소득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양도세입니다.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요, 사실 종부세도 국세거든요. 그런데요, 왜 제가 위에 지방세법에 포함을 시켰냐면 재산세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종부세도 결국에는 지방세법 안으로서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취득세와 재산세와 종부세는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느냐,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보느냐를 가르게 됩니다.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 지방세법에서 주택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이 재산세입니다. 이 지방세 전산에는요, 모든 오피스텔 한 호실은 이 재산세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돼 있을 것이고 어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그냥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오피스텔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그냥 주택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무용으로 돼 있으면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는 그냥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세는 재산세가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러면 재산세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나서 지자체에 전화를 걸면 됩니다. 재산세과에. 그렇게 해서 주소를 불러주고 호시를 불러주고 질문을 하면 알려줍니다. 아, 지금 거기요, 주거용 재산세입니다. 아니요, 거기는 업무용 재산세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업무용 재산세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와 이 오피스텔이 연결이 되는 걸 지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무용 재산세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상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고려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거용 재산세라고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 이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놔두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도 주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재산세, 종부세도 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어느 정도 세금을 조금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거용 재산세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질문하신다면 아니요. 주거용 재산세를요, 업무용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재산세 변경 신고가 있거든요. 그걸 하면 업무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꿀팁이죠? 그렇게 바꿔서 이 취득세와 재산 종부세를 여러분들이 상가로 그냥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이걸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세금을 하나하나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피스텔은요, 취득세가 주택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이 1.1% 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는 이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상관없이 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무조건 4.6입니다.
이거 처음 보신 분은 헷갈리실 거예요. 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는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4.6%를 내야 된다. 뭐가 문제냐면요. 예,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살 때만 내는 취득세도 있지만은 취득세, 주택의 중과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오피스텔이 주거용 재산세라고 하면 그 다음 아파트를 살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었죠. 3주택부터 8%. 예. 주거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음 아파트를 살 때 이 오피스텔이 취득세상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비규제 지역이라고 보고요. 자, 비규제 지역입니다. 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문제 냅니다. 첫 번째 주택을 샀어요. 취득세 몇 %일까요? 1.1 좋습니다. 1승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택을 사는데,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제가 샀네요. 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자, 오피스텔이 이제 두 번째를 샀는데, 2억짜리예요. 얘 취득세 얼마일까요? 아, 좋네요. 소피님 좋습니다. 예, 4.6%. 자,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파트가 한번 또 살 때가 됐어. 자, 아파트를 비규제 지역에 두 번째로 샀습니다. 그리고요, 이 오피스텔은요, 업무용 재산세였습니다. 자, 업무용 재산세. 이 세 번째로 매입한 이 비규제 지역 아파트는 취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소피님 에이스인데요. 세 번째는 1.1%입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업무용 재산세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상. 자, 그러면 오피스텔 또 사고 싶어졌네. 자, 네 번째로 오피스텔을 샀는데, 얘는 내가 실수로 점검을 못해서 주거용 재산세였습니다. 자, 이 오피스텔 살 때 취득세 몇 프로일까요? 소피님 8.4예요? 이거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을 살 때, 이 오피스텔은요, 무조건 4.6입니다. 오피스텔은요, 자기는 무조건 4.6이다. 예, 자기는 4.6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산세에 상관없이 4.6을 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이번엔 또 아파트를 사고 싶어. 자, 다섯 번째로 아파트를 샀어요. 취득세 몇일까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취득세 몇일까요? 공시가 1억이 아니라 이거 2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취득세 얼마일까요? 12.4%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주택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 1주택.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업무용이니까 주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 두 번째 아파트 2주택. 그리고 세 번째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죠. 왜? 주거용 재산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섯 번째는요, 네 번째 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4%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헷갈리죠? 요거까지 여러분이 이해했다면 오피스텔 취득세는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용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자, 8시 10분까지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까지는 이제 방금과 동일했고요. 네 번째 오피스텔을 샀는데 똑같이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주거용 재산세였어요. 그런데요. 얘가 8천만 원짜리. 얘는 취득세 얼마예요? 얘는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은 무조건 4.6%. 맞죠? 얘 오피스텔이 4.6%. 자, 그 다음에 아파트를 샀어요. 다섯 번째. 비규제 지역에 얘 취득세 얼마일까요? 아무 때나 남겨주십시오. 와, 8.4. 소피님 8.4. 왜 8.4죠? 정답입니다. 8.4 정답. 자, 한번 볼게요. 주택수를 한번 볼게요. 자, 1주택. 이거 주택 안 들어가죠? 네, 세 번째 2주택. 자, 이거 주택에 들어갈까요? 주거용 재산세인데요? 안 들어갑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그때 이랬죠. 취득세, 주택용 취득세에서 공시가 1억 이하는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8천만 원이라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주택 재산세니까 얘는 주택으로 보는데 8천만 원이니까 얘도 공시가 1억 이하 개념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시가 1억 이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결국 이 다섯 번째 집은 세 번째 주택이 되기 때문에 8.4%입니다. 이해하셨죠? 좀 어려웠지만 명확하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셨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종부세도 똑같아요. 예, 주거용이면 주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세는 주택이냐 아니냐가 방금 이 지방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는요, 주택이냐 아니냐는 바로 실질과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부동산이요, 어떤 부동산이냐에 따라 상관없이요, 실제 주거로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얘는 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세를 낼 때. 상가든 오피스텔이든요.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됐거든요.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원래는 상가인데요. 사람이 들어가서 밥을 해먹고 싱크대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얘는 주택 양도세로 넣어버립니다. 양도세도 다르다 했죠. 제가. 다릅니다. 상업주거는. 근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달라지냐? 바로 실질과세 때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판단 기준은요. 첫 번째, 임차인이 전입을 한 경우입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무조건 주거용으로 쓴다라고 보는 거예요. 양도세를 낼 때는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전입을 하지 않더라도 현황상 누가 주거로 살고 있어. 이러면 이것도 주택 양도세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전입 신고되어 있는 경우 주택 양도세. 그 다음에 전입 신고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누가 살고 있어.
주거를 하고 있어 이러면 주택양도세 들어갑니다. 자,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슈퍼컴퓨터로서요, 뭐 전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적을 하면 현황상 주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재산세는 신고하면 되고 아니면 확인하면 된다면서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주택양도세가 아니라 상업용 양도세로 바꾸려면 바로 첫 번째,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면 이거는 상업용 양도세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그냥 공실로 놔두잖아요. 그래도요, 이거는 상업용 양도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얘를 주택으로 안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오피스텔을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주택 아파트를 사고 있는 경우에 얘를 비과세 받으려는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양도세상 주택으로 들어가면 양도세상 다주택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러면 이 비과세가 깨지는 거죠. 왜? 비과세는 1세대 1주택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이 오피스텔을요,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을 구하거나 혹은 임차인을 빼서 공실로 만들어 버리고 얘를 팔아서 비과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재산세를 업무용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만약 주거용이라면 인터넷으로 변경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건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양도세는 전입을 했거나 현황상 주거면 무조건 주택용 양도세다. 이걸 벗어나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실제 사무실로 사용한 임차인을 구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공실 상태에서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양재씨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런데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요. 비과세 바꾸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전입을 해버렸네. 어떻게 해요? 저희 비과세 받고 빨리 갈아타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 거주주택 말고요. 나머지 오피스텔 여러 개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얘를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양도세 신고를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비과세를 해주는 특례법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입을 하고 있는데 갈아타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해서 이 모든 오피스텔을요. 주택임대사업자를 걸면 된다. 기준이 있긴 합니다. 조건이 있긴 합니다.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5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기준시가를 6억 이상 넘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양재희션님 5년을 유지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개인 명의로 들고 있다가요. 갑자기 얘를 비과세를 받고 싶어졌어. 그러면 그때 바로 얘네들을 주임사 등록을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얘를 비과세를 받아버리면 되고요. 얘를 그 이후로 5년 이상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피스텔 세금 여러분 이렇게 말면 끝이죠. 최고의 전략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대출은요, 여러분 기본적인 대출도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 분류를 나눠서 은행에서 해줍니다. 첫 번째, 가계자금 대출로 대출을 해줍니다. 가계자금 대출. 두 번째는요, 사업자 운영 자금 대출입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든요. 가계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담보대출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 딱 크게 두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가계자금 대출은 지금 규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큰 규제가 뭐죠? 바로 DSR입니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 DSR이라는 거는 가계자금 대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사업자 대출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자 대출은요, 아파트, 빌라, 주택도 다 받을 수가 있다. 제가 힌트를 계속 드립니다. DSR은 사업자 대출은 안 들어간다. 자, 여러분, DSR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DSR 40% 규제가 지금 1금융권에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40%, 즉, 원리금이요. 내가 1년 동안 내야 되는 원리금이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DSR 40%라는 거는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방식이 뭐냐? 내 연봉의 40%까지 원리금을 한해내는 것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가계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로 나뉘는데요. 보통 사업자 대출은 잘 모릅니다. 근데요, 우리 아파트도요,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요거를 네?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계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바로 이 DSR 규제가 있냐 없냐입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많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DS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DSR 규제 40% 1금융권에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2금융권에서는 50%, 나머지 뭐 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60%. 자, 과연 DSR 40%가 뭘까? 예를 들어서 연봉 5천만 원이면 2천만 원까지란 뜻이에요. 40%니까. 자, 그럼 2천만 원이 뭐냐? 한 해에 내가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1년 동안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담대를 받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기 30년 그리고 금리 4.8%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이게 뭐냐면 이자와 원금을 30년간 같은 금액으로 매달 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월 165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월 165만 원이면 한 달 원리금이잖아요. 이걸 12로 곱하면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맞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 2천만 원이 이 뜻입니다. 즉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이렇게 165만 원까지 대출을 낼 수가 있다. 이게 대출 한도가 얼마냐면 바로 3억 5천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주담대를 냈을 때 3억 5천까지 빌릴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자, 그리고요, 만약 주담대를 안 내고 내가 신용대출만 낸다고 볼게요. 신용대출은 보통 우리가 이자만 내기는 하는데 DSR 계산할 때는 억지로 원금을 산출을 합니다. 원금을 어떻게 산출하냐? 신용대출은 원금 나누기 5년을 산출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원금 1,600만 원을 낸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자가 만약에 5%면 1년 동안 4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원리금이 얼마예요? 1년에 2천만 원이죠. 보시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으면 8천만 원까지 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3.5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신용대출을 받으면 8천만 원까지 밖에 못 받는다. 자, 여러분들이 주담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대출은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세 번째는 오늘의 주인공 오피스텔인데요. 오피스텔은 좀 다르게 DSR이 책정이 돼요. 원금 나누기 8년으로 때려버려요. 예. 그래서 엄청 높게 잡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로 가계자금 대출을 냈을 때 1억 1천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누기 8이니까 원금이 1,400만 원, 이자가 5%였다고 했을 때 약 60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리금이 2천만 원이니까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의 DSR이 가득 찼죠. 이때 오피스텔로 낼 수 있는 대출 금액은 1억 1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반 아파트 주담대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신용대출은 가장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가계자금 대출도 생각보다 연봉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피스텔 대출 관련해서 또 중요한 가계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의 분류는 바로 반공제보험입니다. 제가 이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넉넉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반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일으킬 때 은행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까고 해줘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LTV가 70%다. 이 얘기는 얼마를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7억을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은행에 가잖아요. 7억을 다 빌려주는 게 아니라 반공제라는 것을 하고 한 6억 5천 정도 빌려줍니다. 서울은 5억 5천을 빼고요. 지방은 한 2천에서 4천만 원 정도를 빼고 대출을 해줍니다. 이거를 반공제라고 하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미만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산다고 하면 이 반공제를 하면 대출이 정말 얼마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받는다고 하면 70%면 7천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서울 기준 5,500만 원을 빼면 대출은요, 1,5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반공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 상품이 있어요. MCI라는 것과 MCG가 있는데요. 이 보험을 등록을 하면은 이 반공제를 하지 않고 은행에서 70%를 다 빌려줍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좀 낮은 금액의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반공제 보험을 은행에 가서 꼭 들어야 됩니다. MCI는 서울보증공사에서 해주는 보험이고요. MCG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해주는 반공제 보험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1, 이해 못하셨으면 2 한번 적어주시고요. 예, 반공제 보험. 대출 금액에서 까는 거를 까지 않게끔 하고 대출 풀로 해주게끔 하는 게 반공제 보험이다. 이 반공제 보험은요, 가계자금 대출에서만 사용됩니다. 사업자 대출에서는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받거나 하게 되면 이 반공제가 엄청나게 크리티컬해요. 왜냐면 우리가 소액으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경매 같은 경우에 대출이 여러분 80에서 90%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6천만 원 대출 받았어. 근데 그게 만약 서울 지역이면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반공제를 해버리거든요. 이때 우리가 반공제 보험을 쓰게 되면 오피스텔도 풀로 대출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 대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대출은요,
당연히 가계자금 대출로도 낼 수가 있고 사업자 대출 모두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명확하게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자금 대출로 이 오피스텔 대출을 내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은요, MCG가 사용 가능합니다. 즉, 풀로 80에서 90%의 대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 돈 거의 들어가지 않고 오피스텔 매입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이 가계자금 대출의 단점, 오피스텔 대출을 받았을 때 단점은 바로 DSR입니다. 그냥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DSR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처음 구매하기 전에 이 오피스텔에 이 가계자금 대출을 때려 넣으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아파트를 살 때 가계자금 대출이 많이 묶일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대출을 내는 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 다음에 아파트를 담보대출을 받을 것이다. 가계자금 대출로. 혹은 내가 지금 아파트에 가계자금 대출이 있어서 DSR이 없다 하시면은 이 대출을 이용해야 됩니다. 사업자 대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업자 대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댓글에 적어 주시겠습니까? 사업자 대출의 장점, 바로 DSR을 보지 않는다.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80에서 90%를 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뭘까요? 댓글에 적어 주시겠습니까? 단점은 반공제보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떡하라고 양지희선님, 맞죠? 1억을 DSR이 안 된다 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은행에 저 그러면 이번에 낙찰 1억에 받았으니까 8,500만 원 되는 거죠? 했는데 아니 여기 서울이라서 5,500만 원 빼고 3,000만 원 되는데 하는 순간 멘붕이 오겠죠. 왜? 이 반공제 보험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 솔루션은요. 기타 지역에 가서 받은 오피스텔을 사면 됩니다. 기타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수도권 밑에는 기타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는 반공제가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출을 예를 들어서 90% LTV를 받고 기타 지역에서 반공제를 2천만 원 정도 하면 그래도 대출이 한 70% 가까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추운데.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오피스텔을 낙찰받아서 반공제가 너무 많이 된다 하면 여러분 이건 조금 어렵지만 마지막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진짜 투자자들이 쓰는 대출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도 오늘 양지희 씨 만났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신탁 대출입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출 상담사나 은행에 가서 저 신탁 대출 받고 싶어요. 이걸로 하면 다 연결을 해 줍니다. 신탁 대출에 대한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저의 소유권을요.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맡깁니다. 신탁 회사의 소유권을 맡기면 이때 은행에서 얘를 소유권으로 해서 저한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할까요? 왜냐면요. 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물건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개인이면. 그런데요. 제 소유권을 회사로 가지고 있으면 이 회사는 다른 세금이나 어떤 임금 채권과 같은 은행이 떼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진짜 90%까지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반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신탁 대출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DSR을 보지 않습니다. 즉 2번, 3번의 모든 장점을 합친 게 신탁 대출입니다. 물론 이 신탁 대출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소유권이 제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차인한테 전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다 신탁회사로 줘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좀 이따 드릴게요. 물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우리가 이 오피스텔로 대출도 풀로 받고 DSR도 안 잡히고 내가 이 오피스텔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신탁 대출을 이용하십시오. 이게 최종적인 솔루션입니다. 신탁 대출은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여기까지가요. 여러분 제가 대출 특강이 끝났고요. 이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류님이 질문해 주신 게 신탁의 소유권을 넘기면 주택수로 안 잡히나요? 답변은 잡힙니다. 예전에는 안 잡히는 세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유권이 신탁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실소유자 주택수로 잡힙니다. 취득세도요. 예. 근데 재산세는 현재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세도 실소유주가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바뀔 겁니다. 젠등님 질문은 신탁 대출을 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신탁 대출도 사업자 대출의 그 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직 한 번도 사업자를 안 내보신 분은 이게 큰 과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 가잖아요. 그럼 사업자 대출로 신탁이나 사업자 대출 해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빨리 사업자 하나 만들어 오라고요. 아무거나. 아니면 어떤 업종을 지정해줘요. 그런 식으로 다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합니다. 법인도 신탁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탁대출이란 건 정말 투자자 사이에서 하는 대출이고요. 예, 단점도 있지만 정말 내 돈 없이 큰 부동산을 굴릴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내가 이자를 몇 달 못 갚잖아요. 바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은행에 이자를 안 갚으면 한 3달 넘어가기 쉽고 6개월 정도 넘어가면 이제 경매로 넘겨버리거든요. 근데요, 신탁대출은요, 한 3개월 안 갚잖아요. 바로 넘겨버려요. 이때 신탁회사에서 넘기는 방식이 경매가 아니고 공매 방식으로 넘기는데요. 이 공매를 우리가 네 글자로 신탁공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더 깊게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법인 명의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제가 위에 띄워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can do it. Nice.